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검찰 알바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이 3주 끝내고 그리고 8번째 하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9번째입니다. 9번째 주제는 뭡니까? 9번째 주제는요. 한번 맞춰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검찰총장이 부러운 대법원장입니다. 어떤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검찰은 위계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서 그야말로 제왕적인 그런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는데 실제로 판사 되기가 더 어렵다고 처음엔 그러지만 뭐 대법원장이 뭐 그 정도의 그 권력을 갖겠습니까? 밑에 와서 아부하는 사람들도 적을 것이고. 정답입니다. 예. 우리 공부가 됐잖아 그동안. 네, 사실은 이제 그 법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보게 되면 사실은 독립된 그 판사들에 의해서 사건이 이제 선고가 되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사실은 뭐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권 분립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 법원의 독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법원 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이 본인의 직무, 재판 과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가 보장이 되어야지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거의 이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의 뭐 주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을 망가뜨린 장본인 정도?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찰총장을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이 본인의 그 친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 행정처를 동원을 해서 이 판사들의 사실상 그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판사들이 지금까지 선고했던 중요 사건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리고 판사들이 어떤 학회 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참여하는지 이런 동향 등을 파악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제보가 돼서 이제 판사 소위 말하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를 언젠가부터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룬 주제를 관통하는 맥락 중에 하나가 이 검찰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상한 제도가 설계돼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희한한 조직이 됐고 우리 군사법 제도도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상한 제도고 그다음에 우리 법원 역시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희한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지는 일들이 곧 적폐를 낳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셨지만 최근 검찰 개혁의 문제가 너무 이제 그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화두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대법원 사법 개혁의 문제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검찰 못지않게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이유는 검찰이 그 정의를 저버리고 인권을 저버리고 막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거를 시정해야 될 기관이 법원이라는 점에서 또 그 책임이 크고 또 한편으로 검찰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원이라도 똑바로 있으면 그 문제가 좀 해결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라도 있는데 법원이 망가져버리면 이거는 최종적인 피해가 됩니다. 정말 이거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법원의 문제, 그다음에 판사들은 왜 저렇게 사표까지 내가면서 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소위 검찰개혁의 과제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그냥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 법원 문제도 결코 도외시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검찰총장을 부러워하겠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벌어지는 사례를 보면 검사들이 검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고등검사장이 되고 이러면 장관급 자리인 검찰총장이나 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 서열로 따지면 정부기관의 의저 서열로 따지면 제일 높은 게 대법관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고 검찰총장이고 이렇게 됩니다. 셋 다 장관급이라고 하지만 실제 서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위계 질서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제일 높은 데를 선호할 것 같은데 네.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한테 당신 뭐 하고 싶냐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검찰총장을 하고 싶다고 한단 말이죠.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고 그 임기 2년을 제대로 채운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6년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채워가지고 다 채우잖아요. 나오는. 신영철 같은 사람도 채웠는데. 그런데 왜 6년짜리 더 높은 거를 싫다고 그러고 검찰총장을 원할까?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꼭대기 정점에 있으면서 이 피라미드 조직의 꼭대기에서 자기 한 몸처럼 수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심지어 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던 안창호라는 분이 박근혜 탄핵 재판 결정문에도 무슨 보충 의견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가장 보수적인 분이라는 분이었죠. 그분이 헌법재판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최동욱 검찰총장 낙마 사태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할 때 이제 인사검증 대상자들 동의를 받잖아요. 네. 그때 안창호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동의서를 써냈다고요. 헌법재판관인데 자기 검찰총장 하고 싶어가지고 싶어서. 시켜주면 하겠다. 세상에. 결국 떨어지긴 했는데 그것도 그때 화제가 됐죠.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부러운 거네. 정말 부끄러워. 진짜 부러워. 얼마나 부러워. 그게 부러우면 그리고 얼마나 그게 권세가 막강하면 그러겠습니까? 그 법원 검찰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떼놓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지금 그리고 그 등장하시는 인물들이 그 관련돼 있는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그냥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데 법원하고 검찰이 같이 이제 한 구역의 옆 건물에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좀 말씀을 우리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재판부에 들어오는 검사하고 판사하고 같이 회식하는 문제. 그러면 누가 재판의 공정성을 수긍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죠. 그 론스타 사건이 있을 때 거기 이제 자꾸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니까 그 법원 내 그쪽 담당자하고 검찰의 담당자가 우리 싸우지 말고 한번 만나자. 그거를 법원에서 제의를 합니다. 검찰에. 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영장을 2번인가 기각하니까 검찰에서 언론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예전부터 이상하게 검찰이 그렇게 나오면 쫄아요. 그리고 검찰도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법원 판사 출신 중에 비리를 하나 터뜨리겠다. 내지는 압박을 해가지고 니네가 원하는 방향을 무산시키겠다. 이런 식의 은근한 압박을 하거든요. 언론을 동원해서. 언론의 기사에 날 때도 있고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찔러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났는지 당시에 법원 행정처 차장 형사수석부장이 중앙지법법원의 형사수석부장이 그 영장을 기각시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데리고 검찰 간부들을 만납니다. 검찰 쪽에는 누가 나오냐면 중수부장하고 수사기획관이 나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사수석부장을 하면서 판사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이상훈 대법관, 이번에 퇴임한 그 법원 개혁에 상당히 선봉에 있었던 이광범 전 사법정책실장, 지금 변호사의 친형님이죠. 그리고 차기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는 유력한 분이라고 얘기되는 분이에요. 이광범 변호사님이 그랬죠. 아니 이상훈 대법관. 이상훈. 네.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개혁을 주도했던 게 이광범 실장이었고, 자 이상훈 수석부장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 민병훈 부장판사를 데리고 나오고요. 검찰에서는 카운터파트로 누가 나오느냐? 중수부장 박영수. 그 박영수입니다. 특검을 했던 박영수. 수사기획관 최동욱. 야, 그 최동욱입니다. 급이. 예. 그렇게 네 명이서 당시에는, 만나서 그 네 명이서 만나가지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한 겁니다. 모여서. 그러니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진짜로. 그분들은 그분들끼리의 리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죠. 사법부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응?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은 나중에 하여튼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서 지금은 어쨌거나 훌륭한 평가를 받는 분들로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어쨌거나 그런 흑역사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고소당하실 일은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이니까 고소하세요. 억울하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검찰만 바로 세워가지고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판사들이 저한테 제보해준 문자가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걸 이렇게 놓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랙리스트 사태부터 좀 잠깐 정리해 주시면. 네,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블랙리스트 사태가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맞물려서 터졌었어요. 문화부만 아니라 네, 문화계 뭐 문화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을 그 당시에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는데 전혀 저도 몰랐어요. 뭐 저도 이제 가끔 뭐 당시에 이제 방송을 하다가 가끔 국회의원회관실에 가면 어떤 분이 계속 국회의원실을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누구지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판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판사님이 국회의원실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어떤 한 의원실에 그렇게 한번 봤는데 그 한 의원실뿐만 아니라 2층 복도에서 로비에서도 만나고 또 다른 의원실에 들어가는 걸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왜 판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라고 몰랐었는데 그 당시에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원 내에서 법원 그 행정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법원의 인사와 그다음에 재판 업무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원의 어떤 사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산실인데 이 사실 이 법원 행정처가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의 친위 부대처럼 해가지고 대법원장의 거의 마치 비서실이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법원 행정처의 차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차장이 한 31명 정도인데 그 31명 중에 거의 한 7, 80%가 전부 다 대법관이 되었던 분이에요. 심지어 지금 이 양승태 대법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인데 이때 당시에 그 사법 파동이 있어가지고 그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다가 쫓겨난 사실이 있었거든요. 특허법원으로. 그래서 사실상 대법관이 안 된다, 지명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법원행정처 차장만 했다라고 하면 대법원장의 측근으로서 대법관의 거의 그냥 바로 직행 코스다라고 인식이 되는 부서예요. 그래서 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여러 가지 뭐 판결과 관련된 결과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형사사건이나 뭐 일반 민사사건 말고 매우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요 인사에 대한 뭐 삼성의 뭐 전형직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판결 선고 결과 그리고 이 판사가 평소에 어떤 뭐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뭐 지인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사실은 판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회에 가입하는지 여부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것을 법원행정처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연구회에 왜 가입을 했냐든지 아니면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게 문제의 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사실은 이게 검찰과는 조금 차원이 달랐던 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검찰의 어떤 내부나 이런 문제를 검찰 내부 조직에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지를 못했었는데 다행히 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줄기차게 요구를 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사실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그런 정도의 파악을 하는 것 정도에 그쳤지 그런 문건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조사를 그냥 끝내버렸고 향후에 뭐 전체 법관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는 정도는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는 것에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아까 이제 부장판사가 인천 부장판사가 그 사표를 썼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딱 두 번째입니다. 2003년도에 박시환 그 당시 이제 부장판사인데 그때 이제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사표를 썼고요. 역사 이래로 지금 두 번째를 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이유 자체가 바로 그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판사의 PC 그러니까 작성된 문건을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조사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종결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드릴 말씀이 하여튼 굉장히 지금 제가 순서를 들으면서 정리를 할 정도로 많은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법원 행정처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이한 또 대법원장의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 행정처는 학교로 치자면 서무과예요. 요새는 행정실이라고 하는. 그런데 유능한 선생님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무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판사들은
소위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려면 지름길로 법원 행정처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 차장이 아까 이제 대법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희한한 제도가요, 대법관들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대법원장의 수족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법원 행정처가 일본 제도를 본따서 그런데, 일본에서 세기 히로신가 하는 분이 동경대 법대를 나온 판사인데 일본의 법원 행정처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절망의 재판소라는 책을 썼어요, 최근에. 그걸 보면은 일본 법원과 행정사무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재판소 사무처가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 대법원과 행정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똑같아요. 법원을 관료화시키고 한 줄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법관이 전부 13명이 있습니다. 대법관이 13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까지 그 판결에 재판에 참여하니까 그럼 1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4명이 되면 짝수기 때문에 동수로 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홀수가 돼야 되는데, 왜 대법관이 13명이 있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법원 행정처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소영 대법관이라는 여자분이 이제 행정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우리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의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사법파동이라고 하는 게 한 4-5번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가 유신 때 그 검사들이 시국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사가 어디 출장 그 현장 검증하러 출장을 가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숙박비랑 뭐 술을 제공받았다 해가지고 판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하니까 전국의 판사들이 함께 사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사법파동이고, 그 다음에 그 6.29 선언이 있고 나서 당시에 대법원장을 이상한 사람으로 시키려고 하니까 판사들이 또 집단 서명을 하고 반발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과거처럼 그 서울대 출신, 그 다음에 판사 출신 50대, 이게 지금 대법관의 주요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으로만 일관하는 거에 항의를 해서 전국의 판사들이 또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도에 촛불 사건에 개입하는 그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희한한 게 처음에 사법파동은 그렇게 되면 다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법원장이 물러납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항의를 하면.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광우병 파동 때 신영철 대법관이 기어이 물러나지 않고 끝내 임기를 다 채웠고요. 그래서 아주 나쁜 예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의 판사들이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1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다 그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장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과거에 자기한테 대항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대법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학회를 지목하고, 국제인권법학회라는 학회인데 판사가 무려 560명 이상이 가입한 법원 내 제일 큰 학회인데, 그 학회에서 탈퇴를 종용하고 또 자기 밑에서 행정처에서 일했던 주요 간부들을 그 학회에다 투입시켜가지고 회장을 맡게 하고 주요 간부를 맡게 해가지고 와해시키려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회 출신의 유망한 판사를 행정처로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앞으로 이 학회에서 주도하는 세미나를 못하도록 하고, 그 세미나의 내용은 뭐냐면 법원 행정처나 그 대법관의 지시나 이런 거에 관료주의가 얼마나 판사들의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문조사를 한 걸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학회의 주역으로 보이는 판사를 불러다가 어떤 행정처의 주요 자리를 주면서 네가 앞으로 그거를 저지해, 이걸 시키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주고 회유한 거네요. 네, 법원 행정처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거기에 그렇게 핵심 멤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지시를 한 실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앞으로 정식 부임해가지고 컴퓨터에 보면, 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 번호가 걸려있는 폴더가 하나 있을 텐데 그걸 열어보면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조사를 다 해서 네가 그 핵심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니라고, 웃기지 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충격을 받고 자기랑 같이 있었던 동료 판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런 게 진짜 있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는 여러 그 분야가 있는데
판사들의 인사관리라는 인사심의관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판사들에 관한 인사자료를 관리할 수 있죠. 판사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평점이 나쁘거나 재판을 잘못하거나 인성이 이상하거나 무슨 민원이 제기되거나 뭐 돈 문제가 이상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제2명에서 탈락시키고 하니까. 그런 인사심의관실에서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사법정책실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하고 전혀 별도의,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그리고 그 지시를 한 실장은 또 대법원장의 별동대처럼 운영을 하는, 이제 이름도 양형실장이라 그랬는데 양형실장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재판을 하면 형이 들쑥날쑥하니까 그거를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몇 년부터 몇 년 사이로 선고하라 이런 건데, 그 부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갖다가 그 내부에서는 양형실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사법정책실장, 사법연구실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양형실장은 대법원장의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학교 회장 출신이고 그 젊은 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판사가 사표를 냅니다. 이거는 판사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라고 사표를 내니까 부랴부랴 그때부터 이 판사를 막 설득하고 무마하고 해가지고 이 판사를 그냥 원래 있었던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식으로, 법원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틀 만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법원으로. 그리고 참 유치한 것이, 이 친구 하나만 돌려보내면 너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 칸씩 옮긴 겁니다. 이런 바람에 더 표가 크게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이제 법원 내부의 판사들한테 공론화가 된 건 뭐냐면, 그 판사가 이제 이 사람은 돌아갔고 거기에 항의해가지고 새로 부임한 판사가 이제 그 업무를 물려받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켜보니까 하드디스크를 교체해가지고 이게 깡통인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파일이 있어야지 뭘 갖고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윗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덮는데 급급하니까 후임 판사한테 사실은 거기에 무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지우느라고 하드 교체했으니까 그냥 일해,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 순진하고 성실한 친구가 USB를 들고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 와보니까 컴퓨터가 깡통이에요. 그럼 하나씩만 복사해 주세요 이러면서 파일을 복사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판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컴퓨터가 깡통이라네? 이래가지고 이게 알려진 거야.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법원행정처는 계속 미봉책을 일관한 거죠. 그런 일 없다. 그 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원해서 그냥 돌아갔을 뿐이다. 심지어는 그 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려는 시도도 있었고. 별거 다 했겠지. 예. 그리고 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해놓고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를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개인의 신상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해줄 수 없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또 법원 내부에 자기들끼리 쓰는 전산망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리는데 하필 또 전자공학과 나온 판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사생활의 비밀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그거만 딱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법원 행정처 조직 전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행정처의 간부들의 일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까 그 처음 지시했다는 양형실장 한 사람만 감봉 4개월에 징계를 합니다. 감봉 4개월에. 그러니까 자리가 억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진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러한 어떤 판사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거든요. 사실은 뭐 검사들도 뭐 승진에 목을 맨다라고 하는데 판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가야겠다라는 승진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또 특히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판사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뭐 그냥 좋은 자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건을 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법원에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판사들도 이러한 어떤 평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사법 관료화라고 하는 건데 이 사법 관료화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하급심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이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것은 각급 법원마다 판사가 정말 독립되게 정말 그냥 기록을 보고 본인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사법 관료화 속에서 본인의 어떤 승진을 생각하고 본인이 속해 있는 법원장이 뜻이 어떨까 또 여론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1심 법원부터 판결 선고나 이런 것들이 정말 왜곡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판사 블랙리스트가 정말 존재했는지 그리고 정말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것을 고려해서 인사상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 확인 가장 기본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컴퓨터를 보는 거. 컴퓨터를 봐야지 정말 있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를 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법관회의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뭐 전자 증거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행정처가 요구하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다 같이 동원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뭐 우려나 이런 것들을 다 불식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컴퓨터를 못 들여다보게 하고 조사나 이런 것들을 부실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또 지금 모호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대충 모면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판사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관심을 조금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들이다. 근데 우리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재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판사들이 이런 존재에 대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슬픈 일인데 과거와 달리 지금 판사들이 완전히 직업인 생활인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참 믿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 저 서기호 전 의원,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 탈락을 시켰죠. 예. 이것이 의외로 법원 내에 상당한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법원이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건 뭐였냐면 판사와 검사의 차이점이 검사는 정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63세, 뭐 65세 이런 식의 정년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관은 판사는 10년 만에 한 번씩 재임용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뭐가 있냐면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중간에 퇴직을 하면은 20년 이상 되면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관한 돈을 명예퇴직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판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10년씩 잘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나도 검사처럼 더 달라고 소송했다가 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10년마다 재임용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법원이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있는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10년 재임용 상황이 됐을 때 행정처에 전화를 합니다. 미리. 예. 이번에 재임용 들어가는데 사표를 내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 아, 진짜요? 그래서 예, 그러면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그럼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탈락된 건지 사표 낸 건지 표가 안 나게. 예,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는 판사들이 마치 결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당사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효과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기수가 되면 10년 차, 20년 차가 되면은 소위 법원 내에서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은 떱니다, 진짜로. 그리고 자기를 이상한 자리로 보내지 않을까 떨고요. 그런 일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유 판사들 저 쪼잔한 놈들 뭐 먹고 살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 판사 개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재판을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다 알고 보면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서라. 한 줄로 서라. 네. 절대 두 명이 겹쳐서 서도 안 돼. 네. 한 줄로 서라 쭉. 그러면 한 줄로 딱 쓸 수 있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대하고 검찰.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하고 검찰. 근데 군대하고 법원입니다. 아, 진짜요? 의외로. 예. 군대는 당연히 합참의장이 1등으로 돼가지고 쭉 쓰고 예. 근데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은 제가 시민강연 같은 걸 하면서 네. 한 줄로 쓰라 그러면 군대에서 맨 앞에 누가 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수가 예. 국방부 장관이 맨 앞에 쓴다고 예. 말씀을 하세요. 예.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는 헌법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으로 임명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쯤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왜 맞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왜 국방부 장관은 군인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그런 게 아니다. 원래 문민 통제를 하는 자리다. 네. 그런데 국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군인이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하도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런데 합참부장부터 한 줄로 씁니다. 군대에서 계급이 같다고 그래도 누가 빨리 입대했느냐에 따라 서열이 갈리고 같은 날 입대를 했다고 그래도 군번에 따라서 서열이 갈려서 한 줄로 쓰거든요. 네. 판사는 처음 임관한 성적 순서대로 쭉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때 한 번 이게 섞이는데 그거는 먼저 된 사람 순서대로 되고요. 그때부터는 과거에는 기수대로 또 기수별 성적대로 서열이 매겨졌는데 지금은 나이 순으로 그게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 그리고 사회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생활 해보면.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대법관도 또 발탁된 순서대로 서열이 매겨지고요. 정말 웃기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판사들이 저지르는 진짜 희한한 일은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앉아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장판사고 부장판사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재판부의 넘버 2 우배석 판사, 좌배석 판사가 왼쪽에 앉은 사람이 말석 판사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역할은 점심 때 밥 먹으러 조금 멀리 간다 그러면은 이 말석 판사가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우배석 판사는 돈 내는 사람, 재판장은 먹는 사람입니다. 걸어갈 때 삼각편 예,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삼각형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재판장이 가운데 쓰고 삼각형으로 다니고 한 줄로 서야 되면은 항상 가운데 있던 재판장이 맨 앞으로 나서고 이게 다만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2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양승태 씨가 등산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는 순간에도 외국에 가서 등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등산 매니아인데 이분이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격려한다고 간담회를 한다고 법원에 내려가서 주말에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 일단 대법원장이 내려오셨으니까 쫙 모일 거 아니에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등산을 하고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줄로 쫙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한 군데 갔는데 2번째 가니까 이제 누구 이제 직원 중에 한 분이 올라가서 좀 시원하게 먹으라고 오이나 사과 같은 걸 싸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내놓고 이제 하니까 아 여기 올라와서 이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응? 산에 올라서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법원에 갈 때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가져오고 알아서 컵라면을 가져오고 이게 이제 품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 법원에 가니까 뭔가 이제 차별화하는 충성 경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다음 법원에 가니까 이제는 이제 이 양반이 왔다가 복귀한 다음에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대법원장님께서 오셔서 그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동적 이런 용비어천가를 게시판에다가 올리니까 처음에 한 5줄로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가면은 메뉴가 늘어나고 게시판을 올리는 게 이렇게 늘어나고 사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이래서 될 일이냐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일입니다.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게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왜 지명하지 못하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동등하게 서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지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최종심에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판사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갖고 있고, 대법원장이 여기저기 추천하는 자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헤아려 봤는데 대법원장이 한 손에 쥐고 있는 인사권이 뭐 18,000 몇 개인가 그렇다고. 진짜요? 예.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격려한다면서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거예요. 양비어천가.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부족했는지 2012년, 14년, 16년에 이건 정말 외부에 안 알려진 일인데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서울로 올라와서 전국의 법원 관련자들이 올라와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축구 대회도 하고. 근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 서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대법원장을 찬양하는 노래 경연대회. 거기 앉아가지고 응원가인 것처럼 하면서 대법원장이 거기 천막에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무슨 구회 행사 있으면 돌듯이 돌면 거기 갈 때마다 이제 판사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대법원장 찬양한 노래를.
아, 그렇지 마. 이게 너무 판사가 너무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고 그 대법원장이 돌아다니면 이제 대법관이 옆에서 또 바구니를 들고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따까리 하느라고. 대법관이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해인가에 딱 이제 저기 대법원장 대법관이 도착하니까 갑자기 상자를 확 열어가지고 비둘기가 쫙 날아가는 퍼포먼스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네. 아유, 저도 판사들이 얘기해줘서 안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그런데도 검찰총장을 부러워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부러워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 자 아까 대법원장이 아까 앞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한 줄로 쓰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서열의식 때문에 짓눌려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예. 한편으로는 인사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농단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항상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거기에 굴종하면서 영혼 없는 자로 타락해가는 이유는 인사 때문에 그렇잖아. 다음 보직을 잘 받고 싶고 좋은 자리에 가서 다음에 승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판사는 한 줄로 서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가 어디 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처음 있으면 지방을 가는 거고 이제 지방에서 상당한 연한이 차면 서울로 올라오는 건데 그때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처음 발령을 받은 판사인데 다음에 내려갈 때는 이제 고향 가까운 데 쪽으로 뭐 지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주를 예를 들어 지망을 했다. 그런데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이 전주를 지망해가지고 전주가 차버렸어 자리가. 그러면 나는 전주는 못 가고 어디 저기 군산이나 아니면 좀 더 멀리 뭐 광주나 뭐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대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흐트러버립니다. 첫 번째 그걸 흐트러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승진제도예요. 판사가 법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관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렇게만 해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검사장이라는 직급이 법에 없음에도 검사들이 검사장이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듯이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법적으로는 없는 직급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겠다고 이용훈 대법원장 때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고등법원에 간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돌고 지방법원에서 간 사람은 지방법원만 돌고 그래서 거기서 지방법원장을 하고 또 고등법원장을 하고 대법관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서 그게 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법원에 한번 지원을 해서 간 판사는 8년에서 10년 정도를 그 고등법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윗사람이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얘는 안 듣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서서히 폐지합니다.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승진제도를 없애겠다고 해서 약속까지 했는데 그거를 슬그머니 그냥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면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과거에는 승진할 기수가 됐는데 자기 동기들 중에 다 승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만 승진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쫙 나가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검찰도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거를 법관들이 그렇게 하는 걸 없애겠다고 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한 기수에 승진하는 거를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하면 끝났는데 이걸 3번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떨어진 사람도 두 번 기대하게 두 번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충성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요걸 노리는 거죠. 와. 요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판사들을 그 시험 성적 가지고 한 줄로 줄 세우는 게 문제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근무평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판사들이 이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을 해서 판사들이 초기에는 뭐 그렇게 해서 이걸 보완하면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서교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떠는 거예요. 내 평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비둘기를 날리고 김치를 싸우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니까 판사들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보니 판사들끼리 그 전에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하던 모임에서 야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국제인권법학회라는 법원 내 최대 학회가 설문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행정처의 그런 지침이나 그런 어떤 평정이나 이런 것들이 당신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거의 80~90%가 나는 다 신경이 쓰인다, 눈치를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안 거야.
대법원과 행정처가.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되면 대법원장한테 타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하나를 불러가지고 네가 막아 했다가 이 친구가 이거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하니까 아유 야 그냥 잘못했어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지금 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려면 없다고 확실히 입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죠. 같이 예.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냥 하드디스크 보자. 지금 죽어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어도 못 보겠다는 것이고 과거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에 업무수첩에 그 김기춘 씨가 지시해가지고 문제 판사 이름도 나오고 뭐 그거를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판사들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판사가 대법원에서 국정원 그 댓글 사건에 관해서 무죄가 나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이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정의와 진실을 왜곡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거든요. 네. 이 사람을 정직 2개월을 했습니다. 정직 2개월. 엄청난 중징계거든요. 엄청난 중징계를 예. 했죠. 예. 우리 저 이정열 판사도 그 전에 있을 때 부러진 화살 석궁 사건 관련해서 그 지나치게 과장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재판 합의할 적에 사실은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거기도 정직 징계를 예. 했잖아요. 예. 자 이번에는 전국의 판사가 대표자를 뽑아서 들고 일어난 지금 일입니다. 과거 같으면 진작에 대법원장이 사표를 10번도 더 내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내? 해기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가 다음 달에 말리고 하거든요. 9월 달에 끝나는데 자기는 불명예스럽게 중간에 퇴진하는 그 저기가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대법관이 될 때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다가 대법관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대법원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이라는 분인데 그때 대법관 구성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보수적인 사람들만 임명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개혁적인 사람들을 임명했다가 끝끝내 퇴임하는 마지막 날 직전에 양승태 대법관을 임명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대법원장이 중간에 퇴진하는 것이 사법 사상 몇 번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이름이 올라가는 게 싫은 거죠. 근데 그 임기 채워봤자 지금 이 사건들이 이게 그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의원님도 모르셨잖아요. 지금 이 정도 심각한 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법원은 이럴 때마다 검찰의 그늘에 기댑니다. 사람들이 검찰을 더 미워하고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숨어서 로키로 가면은 이 장마 그러니까 소나기만 벗어나면 된다.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의 피했어요, 지금. 이건 거의 굉장히 새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말씀하세요. 그때 그 법원 행정처의 판사가 국회를 그렇게 들락날락했던 이유가 국회의원들한테 잘 봐달라고 했던 그게 거예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아니죠. 뭐 이제 뭐 여러 당이었던 것 같아요. 섞여 우리 있나? 당뿐만 아니라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래서 도대체 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판사가 뭐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왜 그거를 국회에 로비를 하지? 알고 보니까 국회에서 이거를 문제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법부의 법원의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대법원장은 몇 년이에요, 임기가? 6년. 6년. 왜 이렇게 길어요? 사법부 독립 때문에 대통령보다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겹치게 되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누가 시킨 이명박 대통령이 시킨 거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이 별로 안에 신망도 없고 사실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아니죠. 얘기잖아요. 그 안에 왕당파들은 어디나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왕당파들이 지금 소수로 몰리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왕인가 이 사람이? 그렇죠. 대장인가?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도 소위 정치 검사로 돼가지고 잘 나가는 검사가 있고 네. 그냥 지방을 한직을 떠돌다가 마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에 따라서 판사도 완전히 이게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행정처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이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모든 지금 이 사법부에 그 여러 가지 균형이 많이 네, 깨지고 그러니까 리듬도 깨지고 그러고 있다는 법원을 거죠. 완전히 망쳐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법원을 망쳐놓은 장본인도 안에 내부 구성원들이 이거를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이 문제를 확인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걸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격의 사람이에요? 성향이. 그
경남고하고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김기춘 씨의 직속 8년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그 대학교 사람이 후배. 시킨 건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대통령의 선배도 되네.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게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그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사람들은 하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 돼서 하는 걸 보니까 과거 이 양반 직전에 대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었는데 그분은 존경을 받으셨던 그분은 분인가? 뭐 전폭적인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상당한 존경을 받은 분이고 나름 이제 법원을 좀 개혁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애도 쓰고 좀 과거에 이제 독수리 오용제라고 얘기한 좀 개혁적인 대법관들을 지명하고 했던 일이 있는데 이분은 소위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은 사람으로서 법원 내부의 그 인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대법관 13자리 중에 검사 출신이 지금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지금 또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배려해서 하는데 과거에 이제 무슨 원광대를 나오신 분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로 중간에 사표 던지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한 분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법원 내에 개혁적인 판결을 통해서 신망을 얻는 분들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자리를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우리가 몇 자리를 또 뺏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뺏겼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우리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당연히 거네요. 우리가 하는 건데 뺏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박근혜가 얘기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권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전원 합의체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주요한 판례를 남기고자 할 때 또 기존의 판례를 바꿔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대법관하고 대법원장 한 명이 13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12명이 4명씩 해서 3개의 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는. 그러면 4명의 그 대법관들이 각각 자기 부에 배당된 사건을 나눠가지고 4분의 1씩 하는데 그 중에 다 주심 대법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심 대법관이 얘기한 것과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거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법적으로는 원래 다 회부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장이 회부하라 마라를 결정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전원 합의체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요게 이제 유죄냐 무죄냐.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항상 기재되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쫙 이제 토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나는 유죄다, 나는 무죄다 이걸 의견을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나는 유죄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몇 대 몇으로 갈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대립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명이니까 7대 6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중요 이슈가 되는 또 쟁점이 되는 내지는 소부에서 의견이 안 맞는 사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13대 빵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13대 빵이 되는 사건이 엄청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조금 그 구릴 수 있는 이상한 사건의 판결을 하면서 나 혼자 매맞을 수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13대 빵 판결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4명이 하는 데서 4대 빵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 소름 끼치는데요. 예. 그거를 굳이 올려가지고 13대 빵으로 하는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쌍용차 한 거를 정리해고에 적법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2심에서 적법하지 않다 잘못된 해고다라고 했는데 그걸 대법원에 13대 빵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사건 네. 파기환송한 거 그것도 13대 빵이었어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누구 하나 이름 하나 이게 피하려고. 12대 1은 싫으니까. 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7대 6짜리 사건들도 있어야지. 응? 소수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존중받는다니.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7대 6은 없어도 8대 5가 꽤 있었어요. 8대 5가.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건 또 왜 8대 5가 되냐면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이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장까지 합쳐서 9명이거든요. 헌법재판관이. 여기는 5대4, 6대3 뭐 이런 것들이 흔하고 6명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결정들이 많잖아요. 헌법재판소 네. 법상. 그런데 그때 보면은 헌법재판소장이 8대1에 1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소장이 혼자 유일하게 네. 소수 의견인 경우가 네. 꽤 네.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에서는 대법원장이 소수에 포함되는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7대 6에 6에 들어가는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럼 일단 과반이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낮은 사람, 서열이 낮은 사람부터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의견을. 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10번째가 되면 5대 5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11번째 대법관이 위에서부터 따지면은 세 번째잖아요. 네. 이 사람이 6대 5를 만들어. 그렇겠죠? 11번째가. 네. 무기명으로 딱 투표하게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거는 의견을 어차피 밝혀야 되니까. 예. 6대 5로 하고 그러면 12번째 대법관은 6대 5 중에 6으로 붙어요. 대법원장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고 뭐 이러냐 진짜. 진짜 그래. 그래가지고 7대 5가 진짜. 되니까 대법원장은 당연히 대법원장은 항상 다수 의견으로 가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 8대 5. 편하게 그러니까 부담 그건 없이. 뭐냐면 예. 대법원장은 틀리지 않는다. 항상 대법원장이 말하는 게 다수 의견이다. 지금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예. 요새 누구 하나씩 바꾸고 그러지 않았나? 바꿔봤자 응. 하나씩 임기가 끝나야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한 관행이에요. 그럼 대법원에. 지금 우리 판결이 이렇게 대법원 가면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8대 5 판결은 그나마라도 논쟁이 있었고 저기가 있었다는 의미가 있어. 네. 그리고 이 5의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바뀌는 경우가 꽤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3대 0으로 바뀐 거야. 13대 0으로 바뀌고 7대 6이라는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또 하나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고 법원장을 하다가 대법관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판사들이. 그러면 자기가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할 적에 한 판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법관이라는 것도 실력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뽑히기 때문에 이상한 재판을 해놓고 대법관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고가 돼가지고 대법원으로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는 배당이 안 되겠죠. 네. 자기 사건이니까. 다른 부로 가긴 하는데 여기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2심에서 재판한 게 잘못한 거야. 네? 그러면은 빨리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바로 잡아야죠. 바로 대법원. 잡아야 되잖아. 그게 대법원 역할이니까. 이걸 선고를 안 해. 이 사람 임기 끝날 때까지. 아,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진짜 이거 너무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대법관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지면 이 대법관이 틀렸다. 오류가 이런 있는 얘기잖아요. 대법관, 오류가 있는 오류가 있는 대법관이다. 대법관이라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변명은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신뢰를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대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위해서 대법원장의 신뢰와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내부의 암묵적인 관행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나라야 이게? 이게 대법원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사법부를 정말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나는 건 국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건 뭐냐면 끝이에요. 그게 더 이상 재판을 끝이잖아. 더 이상 어디 가서 호소할 그러니까 데가 우리가 없어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재판들이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들이 다 그렇죠. 예, 이웃에 예. 와서 이루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심까지 꽤 잘 진행된 재판들이 대법원에 가면 이상하게 뒤집어지는 게 다 그렇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그렇죠. 홍준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세훈 사건도 그렇고 본함 안 하겠네. 쌍용차 사건도 네. 그렇고 과거사 사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판사들이요. 판사 출신 사람들은 배석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배석 모임. 아니요. 자기가 처음에 판사를 할 적에는 당연히 배석 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재판장을 못 하고. 그러면 자기가 배석 판사할 때 모셨던 부장이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밑에 있던 배석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생일 때나 아니면 특정한 날 이렇게 밥을 사놓고 회식을 하는 이 모임이 있어요. 법원 내에 관행적으로. 배석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배석 모임을 소집하면 모이는 여러 사람들이 사람이 많겠죠. 많겠네요. 예. 그 자기가 변호사가 됐더라도 그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계속 그런 배석 모임 같은 거 하는데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대법원장이 나가잖아요. 이 사람도 배석 모임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판사 시절에 있었던 그 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지명한 대법관들을 모아놓고 배석 모임을 해. 아휴. 지금도 이명박이가 돌아다니면 이명박이가
시켜준 장관이나 이런 꼬붕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나가서 대법관들을 모아서 그 배석 모임을 아니, 한다니까. 그때까지 그런- 힘이 있나? 아니 그런 인식이라면 대법관들은 사실은 독립하고 사실은 동등하게 평가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그렇죠. 논리 싸움하고 예, 다툼하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자기가 지명한 사람 밑에 사람으로 배석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그 밑에 사람도 그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한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정말 소신 있게 뭘 말을 하는지 그래서 교수님 제가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명한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안 대등하게 되는 건데. 재판을 해라. 그걸 바꿔야 되지 않나? 율사 그리고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좀 해야 바꿔야죠, 되지 당연히. 않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하고 있어요. 대법원만 그렇게 하고 있고. 자, 말씀처럼 이 사람이 시켜줬어. 나를 예, 대법관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옆에 김치통 들고 다니고 비둘기 날리고 하는 겁니다. 그 천막에 가가지고 대법관이라는 자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노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용비어천가 부르는 거고. 신도 같네요 신도들.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그 내부에 있는 판사들이 전부 다 바보고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 아닌데 견디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권위적인 문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제 친구도 한번 사표를 내고 와서 얘는 도대체 변호사 하기에는 너무 숙기도 없고 내성적인 애라서 힘들 것 같은데 너는 그냥 법원에 적성에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있지 왜 나왔냐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네. 얘가 강릉인지 속초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지원장이 대법관이 휴가 때 설악산을 등산하러 온다 그랬다고 거기 사무과장을 데리고 계속 준비를 하더래.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상 연습을 해요.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의 병폐가 어떤 높은 사람이 어디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그러면 사실 예행 5분 10분 단위로 그 네. 시간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미리 한번 가봐.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2번, 3번 답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설악산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이제 대법관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가면 지칠 거다 해가지고 쉴 만한 바위도 봐놓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이걸 미리 다 연습을 한 거야. 연습을 다 해놓고 준비를 했는데 대법관이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취미가 등산이라 양승태 씨는 맞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취미가 등산이라서 평소에 등산을 많이 다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측했던 시간보다 산을 빨리 올라간 거야 더. 그래갖고 이 시간 계획가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쫙 돌고 이제 공항까지 왔는데 한 45분이 안 맞은 거예요. 빈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그 45분 동안을 우두커니 있었대. 그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적으로 근엄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굉장히 썰렁해지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판사가 되려면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최대한 차단하라고 배우기 때문에 어쨌거나 사람들을 흉엄을 없이 터놓고 만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썰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막 앉아가지고 억지로 웃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45분을 서로 우두커니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으니 그 서열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이번 지원장이 그거를 좀 그래가지고 내가 45분 동안 멍하니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속초 지원장인지 강릉 지원장인지가 거의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나는 망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홀대에서 돌려보냈으니 그래서 얘가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야 이게 판사가 할 짓이냐 나는 이건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표 내고 나온 게 벌써 10여 년 전인 일인데 그 일이 지금 부활을 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더한 일이 생겨가지고 비둘기를 날린다고 하니 그러니 이 판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대법원의 인사제도를 바꾸자. 그리고 법원 개혁의 핵심은 그거예요. 법원 행정처를 없애는 거하고 법원 행정처에 판사가 가고 출세하는 시스템을 없애야 되고 판사의 승진제도를 없애는 거예요. 대법관이 되는 거 외에는. 이게 핵심인데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한 건데 그게 지금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검찰총장처럼 휘두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적발해라, 무산시켜라, 와가라. 이름 적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절대 그거는 못 드러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다 흘리기를 이거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다르죠. 훨씬 심각하지 이게. 훨씬 더 심각해요. 이게 지금 훨씬 심각한 대통령이나 일이지. 이 청와대나 이런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고 있고 이번 이제 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그 법관 대표자 회의를
굉장히 많이 염원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법무비서관이 돼 있거든요. 네, 잘 알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정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건 사법부 일이기 때문에 네. 검찰은 행정부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주도해서 장관을 시켜가지고 총장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사법부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사법부 개혁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사실 이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저렇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못하는 거죠. 오히려 손혜원 의원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법을 바꾸셔가지고 뭐 상고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관 인사와 관련된 법률을 거기에 개정하면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수법이 보이는데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행정처 차장을 할 적에 대법원장의 신임을 받았던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위기에 몰릴 때 말입니다. 아까 이제 대법원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 뭐 이런 막 비판을 받고 대법원장 책임져라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뭘 하냐면 여성 대법관을 최초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를 하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에 블랙리스트 파동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아무도 그간에 하마평에 오르지도 않고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이선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을 합니다. 느닷없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비어있는 자리가 꽤 있었고 그걸 안 채우고 있었잖아요. 뜬금없이 임명을 합니다. 이선혜 재판관을. 이제 뉴스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과거에 자기가 여성을 해가지고 했던 수법이 먹혔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겁니다. 똑같은 그런 방법.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그 이선혜 재판관의 라이프 스토리에 대한 보도자료를 대법원이 배포합니다. 이선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옛날에 사법시험 수석 합격을 했는데 어머니가 뭐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성공 스토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했던 예전에 신문 기사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미담 내지는 성공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돌리는 거죠. 이런 사람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막판에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느닷없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갑자기. 온 국민들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탄핵 선고 이후로 될 것이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그 대법원에서 그거와 상관없이 임명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그랬다가 임명한다라고 해가지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대법원이 무슨 생각이지,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주 전에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을 만났는데 이 똑같은 수법을 이번에 또 썼다라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을 임명을 했는데 여성 김소영 대법관을 거기에다가 지명을 한 두 거거든요. 번째 또 여성 이용 카드입니다. 또 여성 이용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열 부장판사님 주장에 따르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여성으로 임명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여성인데 여성한테 너희들이 덤벼? 그러면 여성 인권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구도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나쁜 거예요. 머리가 발달된 완전 잔머리인 거죠.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제 이 김소영 대법관의 성격이나 성품을 보게 되면 여성이면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뭔가 소수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본인 주관이나 주장만 뚜렷하고 소수자나 약자 배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고 특히나 뭐 중요한 인권 감수성이나 이 탄사 블랙리스트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평소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사법부의 뭐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거 문제 좀 고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본인의 어떤 반성이나 아니면 이걸 고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정말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사들이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다시 이제 진상조사를 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그 전에 대법원장이 행정처에 시켜가지고 주도로 만들어진 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하드디스크도 확인하지 않고 대충 조사를 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그 진상조사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내용들이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이거는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제 이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도 물타기를 해가지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법원 행정처 조직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직의 책임.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여가지고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무마시키려고 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움직이려면은 조직의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법원 행정처장 내지는 실제 그 배우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법원장 이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실장 하나만 지금 감봉 4개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거는 지금 나라가 뒤집힐 만한 사법 파동인데 그건 감봉 4개월이고 과거에 잘못된 판결, 대법원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판사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 3개월을 때려버리고 네.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는 징계를 하면서 판사들을 겁을 주고 있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는 하드디스크는 확인하지 못했고 블랙리스트는 없는 걸로 판단된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면 법원행정처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제인권법 학회에 그 핵심 멤버라는 사람들이 인사모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모가 뭐냐면 인권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이걸 줄여가지고 인사모라고 해서 그 3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한 문건은 또 확인을 했어요.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근데 이건 또 아무도 몰라. 보도를 안 하고 그냥 하드디스크를 보지 않았고 블랙리스트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얘기만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으면 법원이라는 건 사법부라는 건 왜 삼권 분립의 한 축을 구성하는데 선거로 구성되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선거로 구성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고 헌법에 의해서 삼권 분립이 규정이 돼 있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선거로 뽑고 국민들이 그죠?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다 선거로 뽑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법부는 선거로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도 선거로 뽑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 이론부터 이게 설계가 될 때 사법부는 선출하지 않는 권력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항상 다수파가 장악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라도 그 다수파로만 구성되지 않는 조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을 통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가지면 되니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법부 구성원들은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이 권력이다 이게. 그래서 선출하지 않은 권력으로 놔둔 거거든요. 이거마저 다수가 장악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수에서 소수가 짓밟히는 결과가 되니까. 좋은 뜻인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애초에 검찰도 우리가 애초에 설계할 때는 경찰의 횡포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해서 막강한 권한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근데 이게 망가진 것처럼 사법부를 검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사를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떠받들고 축혀주냐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시험 성적이 처음에 어땠냐, 너 대학교 어디 나왔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그 다음에 뭐 법원 행정처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차등을 두고 그 내부에도 이제 사법 귀족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너서클을 형성해가지고 다음 대법관은 누구 이런 게 사실상 정해져 있고 그리고 김소영 이번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권 때부터 늘 있어왔던 얘기가 그때 여성 대법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 여성 대법관들이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을 때 어릴 때 지명이 되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먼저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다음에는 네. TK 출신의 보수적인 대법원장이 또 한 사람 하고 그 다음은 김소영이 한다. 이게 법원 내부의 그 사법 귀족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얘기다. 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인너서클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수의 아이콘이네요. 그렇죠. 이거를 여자를 임명했다. 법원 행정처에 여성을 임명했다. 네. 사상 최초다. 이런 식으로 또 써먹는 거. 이게 판사가 할 짓이냐고 이거는. 그러니까요. 너무나 정치적으로 속이 뻔히 보이는 수법이고 과거에 또 했던 거를 하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금방 뽀록이 나는 건데 이걸 또 다시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법관 대표 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 판사들의 그 대표자 회의를 상서로 하는데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하드디스크 조사는 어떻게 할 거냐 묵묵부답. 그러니까 계속 지금 판사들은 그걸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계속 이거를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튕겨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사표를 내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젊은 판사 가운데는 판사들이 외부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발언하는 거를 지극히 금기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의견이 표출되면 다음 재판에 이 사람의 성향 같은 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금기시하는데 지금 판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가지고 출연을 해가지고 이 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근데 문제이고. 정말 우리는 몰랐어 잘. 예.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우리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 행정처의 조직을 재개편하고 행정처라는 건 사무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판사가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연구하고 아니면 판사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 검사가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없듯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고 판사들이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를 없애고 대신에 또 판사도 그냥 시험 잘 보는 재주를 가진 사람만 뽑아가지고 판사를 시키는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제 로스쿨 제도가 되면서 경력이 있는 이제 향후에는 10년 경력이 된 사람 중에서만 판사를 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도 훨씬 낮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네. 판사를 잘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명박이 같은 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판사를 어디서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일배나 접속하고 이런 놈을 뽑아 놓으면 그거 이제 완전히 법원이 큰일 나는 망가지는 거죠. 거고 이 정치 권력이 그나마 올바른 정권으로 이어져서 판사가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소수자를 위한 변론도 많이 하고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판사로 다 뽑아 놓으면 법원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나 이런 저희의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재판을 해야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 권력을 의식해가지고 이상한 재판을 하는. 그래가지고 지금 양스태 대법원이 한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저기 박정희 때 긴급 조치는 위헌이다라는 게 헌법재판소도 판례가 그렇고 대법원도 그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조치로 했던 모든 행동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이미 다 양쪽 기관이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당시에 긴급 조치로 구속되고 징역 살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아니 그 자체가 위헌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다 1심 2심에서 다 이겼어요. 대법원에서 13대 빵으로 깨버렸어 그것도. 어떡해? 그거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한 거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그리고 예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과거사 문제 다 정리해가지고 막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 나고 막 이거 다 깨버렸어요 그거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에 집중을 하고 한국 사회에 지금 잘못된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많은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정농단 사태의 그늘 속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던 독버섯,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한낱 비서실장이 지시를 받은 그 수석비서관의 수첩에 그냥 언급돼서 지시의 대상이 됐던 나라. 그래서 거기다 써놓고 판사들이 문제가 있음 이런 판사 징계해야 하면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부끄러워서 사퇴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또 한 일을 따져보면 아휴 세상에 거기서 비둘기 날아가는데 박수치면서 그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었을 그 판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군대보다 이거 군 사법개혁보다 더 무섭네.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면은 네. 뭔가 희망이 있는 겁니까?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건 뭐 대통령이 잘 뽑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뽑아야죠.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13대 0이었지만 그것을 그 대법원장이 네. 리드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임기가 다 남아있고 하더라도 이제 좋은 대법원장이 오고 네. 그 사람들이 또 잘 리드를 한다면 또 다시 우리가 제대로 원위치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늘이 우리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정말 국군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임기야?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으면 박근혜가 임명하는 또 거예요. 임명했지. 그렇지. 그렇죠? 다음 대법원장 또 임명. 임명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버려요. 그러면 또 6년이야. 아무리 행정부가 개혁적인 정책을 하고 뭘 해도 그러니까. 건건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렇지. 법원에서 다 망가뜨려 버리면 그렇지. 또 이 꼴 나는 그 겁니다. 시간 다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할 적에 그때 연방대법원이 보수파에 장악이 돼가지고 그거를 번번이 다 위헌이라고 좌초를 시킨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 귀족들은 법조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음 대법원장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들을 또 한 번에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 이제 좋은 대법관들이 잘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판사들이 대법관이 돼야 된다라는 이 룰에서 지금 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군인들은 명령 복종에 철저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보면 깜빡 죽고 네. 검사도 그럴 것 같고 그런 거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사들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신가요? 판사들은 그래도 독립해서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부적인 권위의식이나 이런 게 정말 쩔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쩔어 있다 보니까 제가 참 어떤 슬픈 일을 봤냐면 예전에 제가 군대 법무관을 할 적에 그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대외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좀 만나고 싶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전주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관장 모임 같은 걸 하면은 만나는데 군인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법원장 검사장이 거기서 이제 직급도 높고 친해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번 자기를 소개를 해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장 저기 하는데 이제 인사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전주 법원장으로 있던 분이 과거에 이회창 씨가 판사 시절에 대쪽법관이라고 명성을 가졌던 꽤 그 신망을 받는 유능한 법관이었는데 이회창 다음은 이 사람이다라고 지목될 정도로 꽤 유능하고 소신 있는 판사라고 했던 분이에요. 예. 이분이 법원장으로 있으니까 저는 이제 딱 갔지. 가가지고 이제 옆에 앉아 있는데 아니 둘이 얘기를 하는데 법원장이 사단장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사단장님은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부럽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 속으로 왜 저러지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아니 사단장은 일단 그 전속부관이 일단 가방 못지가 일단 따라왔잖아. 어? 그것도 부럽고 일단 그 다음에 한마디만 하면 죽는 신용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법원장은 판사들은 다 독립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도 별로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강제로 하라 말라고 할 방법도 없다. 어? 그러니 당신은 얼마나 좋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인한테. 내가 속으로 정말 저게 법원장이야. 이런. 내가 속으로 야 그러면 육사를 가지 임마. 아 그러면 군인들 하던가. 뭔 짓이야 이게. 그러고 나서 더 창피했던 건 제가 엊그제 그 지난번에 전국구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골프장에서 뭐 주워다가 그 내부에다가 골프 연습장 만들어 놓고 병사들 괴롭힌다고. 그런 연습장이 거기도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 사단장한테 나 거기 그 연습장 좀 가서 연습 좀 하게 해달라고. 아유 나는 그냥 그거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거기에 그런 게 있다면서를 시켜주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이 사람 사실은 그때만 해도 변호사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다 해줄 때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본 얘기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고 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나 이렇게 딱 보더니 야 나는 서울법대 나오고 뭐 판사하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창피해. 자존심 박살내셨겠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때 거기 우리 연습장 만들어 놓은 거 그 구질구질해서 우리도 잘 안 가잖아. 법원장 날마다 온대. 이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연습할 데가 없었나 보지. 세상에 어디 치사하게 연습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직 생활을 한다는 게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자존심에 기반을 해가지고 내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에서 보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한 칸 한 칸 올라가고 그래서 윗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편하게 지내면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런 모습에서 쾌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법관들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러면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걸 뭘로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사법부의 독립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러고 이거는 소수자와 약자를 대표해야 되니까 선출하면 안 된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법부 독립을 정말 존중합니까? 그리고 한홍구 선생님이 쓰신 과거 역사책 같은 현대사 책을 보면은 한홍구 선생님이 통탄하시는 게 그 부분이 있어요. 당시에 고문 당해가지고 조작당한 간첩들 이런 분들이 그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가지고 맨 처음에 조사받으러 갈 때는 고문 당하면서 검사는 내 말을 믿어주겠지 했다가 검사한테 가가지고 나 고문당해서 허위자백했다 그러면 검사가 바로 고문한 애들 다시 부르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저기 하고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얘기하면은 내 사정을 알아주겠지 해가지고 그때 그 고문당했던 그분들이 판사한테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고문당한 상처가 있으니 이
이 종아리에 있으니 바지 한 번만 내가 이게 걷어서 이게 올려서 보여주면 증거가 되니까 믿을 요거 한 것이다. 번만 걷어서 예. 걷게 해달라. 절대 안 된다. 그거 조용히 하고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하고 징역 10년, 20년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와중에 한홍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그 엄혹하던 시절에도 그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 중앙정보부가 국회의원을 때려다가 잡아다가 고문하던 시절에도 판사들을 데려다가 때린 적은 없다는 거야. 판사들은 어디 저기 막 영월지원 같은데 막 이런 데로 좌천시켜서 시골로 보내버리는 짓을 했어도 판사들을 테러한다거나 잡아다가 때린다거나 한 적은 없다. 사표를 압박을 해가지고 사표를 받은 적은 있어도 그러면 남들은 막 죽어가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런 신분 보장을 받고 그렇게 사실은 권력기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터치하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따위로밖에 재판을 못하느냐 이런 통탄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지났으면은 반성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진실화위원회에서 긴급조치 시절이나 계엄 시절에 그 독재 시절에 그 잘못된 판결을 했던 거를 자료집을 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집에다가 그 판결문을 그대로 수록하겠다.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이상한 판결한 사람한테 가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면 판사들이 늘 써먹는 얘기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합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한 판결이니까 예. 과거에 판결로 그리고, 이야기하자. 지네들이 잘못했다고 했잖아 또. 그때 대법원장은 사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판결문들을 자료로 남겨서 다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그 자료집을 만들려고 하니까 당시에 한나라당 중심으로 그 저기에 줄대고 있는 변호사들 뭐 온갖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절대 거기 이름을 지워야 된다. 판결문에 이름을 지워야 된다. 아니 판결로 말한다는 놈들이 이름을 지워버리면 누가 말하는 거냐고 그거는.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나는 판사였으니까 내가 판사였는데 판사가 판결하는 거는 민주주의 원칙상 아니 억울함을 항소하시면 되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나마 좀 민주화된 시절을 거치고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법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양심적인 판사들에 의해서 한 번씩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몰아내가면서 그래도 조금씩 진전시켜온 역사가 있었는데 양승태가 다 이거를 한 방에 한 줄로 등산이나 시키고 비둘기나 날리고 노래 부르게 하는 사람이 고정하시고요. 고정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이 대법원장이 될 만한 좋은 사람들이 좀 있나요? 있죠. 예. 대법원장을 우리 뭐 최강욱 변호사님 또 대법원장 가셔야 아니 아니 안 돼. 거기 지금 아니, 뭐 가실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리 차고 또 딴 데로 가고 뭐야. 누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대법원장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 뭐 한 세 분만 우리 그냥 우리 마음대로 왜 못해? 아니 내일 모레 또 저기가 될 텐데 뭐, 저는 그래도 예전부터 그냥. 우리 네. 저기 민변 회장을 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했던 김선수 변호사 같은 분이 예. 대법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대법관 추천 때 할 수 있었는데 끝내 빼버렸죠. 예.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었는데 예. 끝내 빼버렸고 그러면 대법원장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법관에서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아주 좋은 판결을 남겼던 그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수환 대법관 같은 분은 여성이신데 그 퇴직하는 퇴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소수자와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법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제가 그 원문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전수환 퇴임사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정말 제 마음속에 잘 남았던 얘기는 지금 새로 임관하는 법관들은 여성이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적순으로 판사를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여성이 항상 이기거든. 그러니까 반이 넘어요 판사가. 그러니까 전수환 대법관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여성이 다수를 점하는 여성이 법관의 다수를 점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다른 성에게 한두 자리 정도만 배려하는 식의 대법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결론으로도 이어져야 하지만 구성 자체로부터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롭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성 법관이 대다수가 됐을 때 자 우리가 많으니까 남자 한두 개 줄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났거든요. 자 그런 분도 있었고 우리가 찾아보면 그 13명
14명이라는 숫자에 묻혀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정말 판사 사표를 던져가면서 대법관의 대법원의 그 보수적인 구성에 항의하면서 나갔던 박시환 대법관 같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대 원광대학을 나와가지고 노동법에 관한 그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명판결을 남겨가지고 대법관이 된 김지영 대법관 같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대법관으로서 유의미한 판결들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고. 대통령이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잘 보시니까요. 네네. 저는 특히나 본인이 또 변호사시고 저는 좋은 분을 잘 선택해서 대법관을 임명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이 아닙니까? 네, 벌써 이제 이렇게 시간이 얼마 갔어요 또? 1시간 반 정도 벌써 지나요. 그렇습니까? 이게 최강 변호사님 화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모자라는 점들 뭐 좀 아쉬운 것들도 이제 나중에 녹취하면서 책을 만들다 네. 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하면서 조금씩 보완하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그 마지막 공개 10회를 방송을, 겸한 공개 방송을 네. 하지 않습니까? 저는 100명 달성했어요. 최강욱 변호사님 100명 손님 100명 모시고 오는 거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댓글로 달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 한 25분 정도 하셨던데 한 2시간 사이에 네.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일주일 넘게 남았으니까 네, 네. 걱정 마시고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자신 있습니까? 전체적인 나이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혼식으로 하고 이제 그날 결혼한다라고 해갖고 초대를 결혼하면 하겠습니다. 다들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더. 안 믿고 예, 그리고 믿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우리 일단은 우리가 한 사람씩 맡은 지금 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예, 우리 다 잊지 말고 네. 이제 챙겨서 같이 약속해서 저는 잊었는데 누구? 누가 할까요? 우리 박 변호사 할까요? 알아서 재밌을 뭐 것 같아. 내려오세요. 박 변호사 어때요? 너무 재밌죠. 네. 또 특히나 최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렇죠. 군 얘기하면서 해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치알바 쪽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전국구로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을 데뷔시킨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또 하시고 해서 하여튼 재미있게 그리고 굉장히 즐겁고 보람있게 우리 정치알바의 마지막 그 10회를 겸한 콘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10화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처음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한 회 한 회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짧게. 하는 걸로 이제 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하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봐서 괜찮으면 중간에 한번 우리 공연을 하나 한 20분짜리 해볼까? 해볼까? 일이 점점 커지네요. 우리가 공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정말 오붓하게 그 저녁 시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날도 물론 페이스북 라이브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못 오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 계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우리 그날 준비해서 재밌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님 저도 검찰알바 마치면서 지금까지, 마치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손혜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언젠가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바쁘신데 언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진영 선생님께서 하시는 경제 알바를 제가 열심히 보고 들으면서 야 저런 내용들을 왜 여태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가, 저런 내용들이 저렇게 깊이 있고 쉽게 설명될 수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저한테 이걸 하자고 그러셔서 정말 제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까 제 나름대로는 좀 걱정을 했는데 어떤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다면 뭐 이 전국구는 목소리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얼굴이 나오니까 길 가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생긴 것 같고요. 진짜요? 네. 뭐 내일 모레 콘서트 때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조금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자나 메신저나 이런 걸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가 어쨌거나 변호사 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온데 가가지고 모두가기를 하고 다니면 검사도 너를 싫어하고 경찰도 당연히 싫어할 거고 심지어 판사도 싫어하고 이제 대법원장까지 맘먹자고 덤벼들면 너는 도대체 장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데 대한민국이 뭐 그 정도까지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뭐 조용히 그냥 다녔던 건 아니고요.
그때도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저희 애들 4명이나 먹여 살려서 학교도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관심과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말씀 드리는 와중에 조금 그 상처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일부 또 부정확한 표현이나 부정확한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 앞으로 하여튼 이런 자리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에 이런 일 있을 때는 절대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고 바르고 고운 말만 쓰면서 잘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김영욱 네. 교사님도. 저도 10화 이제 9화까지 오면서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이제 손혜원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뭐 제 개인적으로도 손혜원 의원님 거의 뭐 여신처럼 너무나 연예인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인데 처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나 내가 당황을 했었는데 정말 소중한 기회 주셔서 제가 법조인이고 변호사이지만 최광학 변호사님과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면서 진짜 마치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듯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대담집을 준비를 해서 녹취록을 좀 풀 텐데 그때 대담집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이야기로 좀 더 독자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10화 방송 때 그때 공개 방송 때 또 함께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까지가 우리가 녹취를 해서 책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그 콘서트로 마무리하는 10회는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우리 그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들 얘기하면서 이제 그동안 또 우리 도와주신 분들 이렇게 함께 오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많은 분들 와주시고요. 자리 없으면 좀 와서 서 계시면 되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이제 검찰 알바 마무리하는 마지막 콘서트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